유럽을 휩쓴 탱크 정치에 대한민국이 복병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덕분인데요. 사실 폴란드는 몇 년 전 독일 주도의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퇴출당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손잡고 K2PL을 생산하면서 한국 무기 체계의 유럽 시장 진출 거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회로 삼아 K2의 경쟁 모델인 레오파르트2의 시장 장악력을 깨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력 전차의 각축장이 된 우크라이나 전장에 레오파르트2의 실전 성능을 시험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세계 주력 전차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전차입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제블린을 말미암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의 뚜껑을 따고 다니면서 들불처럼 전차 무용론이 여론을 지배했는데요. 그러나 서방 각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전차 지원을 결정하면서 어느새 준수한 성능의 전차 하나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소위 전차 필승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전차의 지상전의 왕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이 물꼬를 트기 시작한 건 영국이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응해 챌린저2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영국 내부에서 챌린저3를 도입하고 있다고는 하나 챌린저2 또한 여전히 주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차였고 영국의 이런 결정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31대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압박을 느낀 독일 또한 결국은 없는 살림을 털어서 레오파르트2 88대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덕에 유럽 각국에서 레오파르트2 지원이 자유로워졌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의 발표에 따르면 약 12개국으로부터 300여 대 이상의 서방 전차가 전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운송과 훈련 시간까지 감안하면 빨라도 3월에나 레오파르트2가 전선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독일은 괜히 죽어도 미운 놈이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이 유럽의 맹주를 자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면서 전차 지원도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독일의 레오파르트2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폴란드 등에서 레오파르트2 비축분을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분쟁지역 무기체계 수출금지 규칙을 완화해달라고도 부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초에 유럽 대륙을 겨냥하고 개발된 만큼 레오파르트2의 운용 효율은 다른 전차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장 챌린저2만 봐도 성능은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지만 영국 무기답게 내부 구조와 설계 사상이 굉장히 독특하여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가스터빈 엔진 특성상 연비가 최악이라 연료 보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오파르트2는 유럽에 널려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은 수량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지원도 빠를 수 있었고 정비에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오죽하면 레오파르트2를 보고 나토 표준 3세대 전차라고 부르는 군사 전문가들까지 있을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폴란드의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르트2만 해도 무려 250여 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끝까지 레오파르트2 지원을 거절하며 빈축을 샀습니다. 지금도 사실 폴란드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까지 압박에 동참하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결정한 건데요. 이는 독일이 극도로 이해타산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유력지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레오파르트2 지원 의사를 밝힌 모든 나라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M1 에이브람스 전차 재고 공급과 장기적인 산업 협력을 제안받았습니다. 즉 새집 줄게 헌집다오였던 것이죠. 이는 독일 전차 산업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보내는 나라는 곧 떠나버린 고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유럽이라는 초거대 시장을 뜬 눈으로 빼앗기는 건데요. 더군다나 유럽에서 레오파르트2가 사라지면 독일의 안보 영향력도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가 우수한 전과를 올리기만 한다면 독일 무기체계의 성능이 의심받는 작금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사실 레오파르트2는 스테디셀러라고 하기에는 실전 경험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경쟁자인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와 영국의 챌린저가 걸프전, 이라크전 등에서 말도 안 되는 교전비를 보이며 신화를 써내려갔던 것에 비해 레오파르트2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2016년 튀르키예는 시리아 북부 침공에 최정예 주력으로 레오파르트2A4를 투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2A4는 IS의 대전차 로켓 공격에 의해 적어도 10여 대 이상 격파당하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S의 무장 수준은 빈약하기 그지없는데요. 실제로 당시 IS가 운용 중이던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봐야 RPG-7과 AT-4 정도가 고작이었고, 당연히 M1 에이브람스나 챌린저2는 같은 공격을 받고도 멀쩡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그토록 반대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독일은 차세대 전차 KF-51 판터로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여라도 레오파르트2가 한심한 전과를 기록한다면 방산 시장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만 본다면 실전은 방산 분야에 있어 최고의 홍보 효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독일 승인 없이도 레오파르트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독일도 어쩔 수 없이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토군을 선도하는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모양새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레오파르트2에게 허황된 기대를 가져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얼마 남지는 않았어도 러시아의 최신 전차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T-90M입니다. 러시아는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T-72 전차가 에이브람스와 챌린저 전차에 일방적으로 패배하자 서방에 맞설 수 있는 주력 전차로 T-90을 개발하였습니다. T-90 전차는 T-72 전차의 차체와 T-80 전차의 포탑에 사용된 주포와 사격 통제 장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는데요. T-90 전차의 주포는 T-80 전차의 주포로 사용된 신형 2A40M 125mm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고, 신형 K를 사용할 경우 650mm 장갑을 뚫을 수 있는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2의 경우 1988년부터 2A4 배치 6 이후부터 K 기준 410에서 420mm 정도의 방어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T-90M과 근거리 교전 시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T-90은 T-80과 마찬가지로 AT-11 스나이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여 5km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가 2021년에서부터야 시범적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인 트로피를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레오파르트2는 대부분 APS가 탑재되지 않은 모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오파르트2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상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T-90M은 방어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방어력 측면에서 상당히 불안했던 T-72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최신형 반응장갑인 렐릭트를 대규모 채용하였고, 전차 포탑에 APS로 슈토라원을 탑재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특히 슈토라원은 레이저 신호감지기로 적 공격 기도를 감지하는 경우 연막탄 발사를 통한 연막 차장과 회피기동으로 전차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남은 모든 물량의 T-90M을 끌어모아 레오파르트2에 대응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텐데요. 하지만 다행히 T-90M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부에서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